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체적인 법 운용 방안인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비정규 사업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 짚어보고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중대한 인명피해를 내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데요. 적용 대상에는 중대산업재해라는 것도 있고요. 중대시민재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내용에 우리 흔히 알고 있기로는 사업장에 있는 중대산업재해만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이 두 개 차이가 어떤 거죠, 위원장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또 그 작업이나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재해를 당한 것을 산업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그 중에서 일정 기준수 이상의 사망자나 질병자가 발생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 이용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는데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사회적 참사가 포함됩니다. 예컨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성수대교 사건 같은 중대한 제조상, 설계상 하자 및 결함으로 다수의 시민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산재 사망률이 상위권에 속하는 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중대재해,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작년 2020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62명으로 2019년에 비해서도 또 2.1% 증가한 상황입니다. 중대재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 살펴보면 올 들어서 우리 대구 지역에서 사망한 사건은 사망사고 중대재해는 4건입니다. 이 중에서 떨어짐,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3건이고 그중에 2건은 건물 외벽에 현수막 설치 공사 중에 일어났고 1건은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사건입니다. 네. 예. 우리 사회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법의 시행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법 적용 시기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 기업들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요? 우선에 그 산업 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또 실행의 적정성 여부를 또 사전에 점검하고 또 미흡하면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선제적 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력이 있는 대기업 정도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전문 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까지 좀 커버를 하지 못하는 그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실제로 시행령 입법 예고되고 난 이후에는 전문인인 그 안전보건관리자의 인력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실제로 대기업들에서는 뭐 인력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있고요. 또 전문인이어서 단기간에 양성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는 더더욱이 전문 관리인을 구하기 힘들어서 이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300 미만 사업장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채 한 5개월 정도 안 남았는데 중소기업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이고
또 미비한 부분들도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법을 개정해서 저희들은 뭐 시행 시기를 좀 늦춰야 된다고 합니다만은 부득이 개정하지 못한다면은 시행령을 했어도 그 조치를 좀 유예를 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셨을 텐데 여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그렇죠. 입장이십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은 지금도 중대재해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 형태로 굉장히 그 처벌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처벌의 명확성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쳐져야지 산업 현장에서 잘 안착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행령이 발표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이 시행령 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를 하고 시행을 할 거라고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입법 예고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 또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이행에 관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된 사항은 또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노동계가 제일 반발하고 있는 내용은 뭐지요? 예,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이번 시행령이 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그 책임이 제대로 다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안들은 좀 경영적 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줄여놓고 있고 질병의 범위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들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동계가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반영이 거의 안 됐다고 보십니까? 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법을 입법하는 데 있어서 한쪽 입장만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노동계는 굉장히 지금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에 대해서 평가가 좀 박하신 것 같은데 경영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은 그 충분한 논의나 검토 과정 없이 급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법이 시효라고 할 수 있는 그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도 한 13년 정도의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의 책임이나 정의, 의무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명확하고 법에서도 불명확한 것들이 시행령에서도 아직 구체화되지 못해서 그 의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얼마만큼의 그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 준비가 사실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직업적 질병에 대해서도 목록만 지금 한 24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에 대한 중증도 여부에 대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재해도 중대재해로 이렇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문제들도 빨리 시정을 또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경자의 개념과 범위가 또 규정되지 않아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것들 네. 이런 문제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내용도 예를 들면 뭐 적정한 예산을 해야 된다. 또 충실한 업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고 개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도 명확히 해서 네. 경영자가 책임 준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지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토론하도록 하고요. 노동계가 볼 때는 지금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노동계나 사회 전체적인 그 논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물론 노동계는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빨리 만들어져서 시행돼야 된다는 그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급하게 논의돼서 법이 제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중대재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OECD 국가에서 사망재해가 1위라는 오명을 쓴 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사회적인 논의 대책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 10년 이상 지속되는 과정에서 미루고 미뤄지다가 이제 작년에 겨우 법이 제정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논의 자체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었습니다만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노동계에서는 그런 법률안도 많이 제출을 했고 이미 뭐 국회에서도 제출돼 왔지만 사실 그것이 정치권에서 또 정부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 제정이 많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뭐 이 문제 제기는 노동계에서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입법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 비정규직의 그 사망 사고를 계기해서 급격하게 논의가 되면서 현재 정치 지형상 야당과 여당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산업계, 노동계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불과 논의된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통과돼 버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의 그 문구조차도 그 손질을 보지 못하고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법 체계상 여러 가지 그 허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무국장님 말씀 속에서 묻어나는 내용은 이게 법제화하려는 내용들 그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이 다소 정치적으로 결정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뭐 법안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전 세계에서 저희들 수준이 처벌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대폭 강화되어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게 시행돼 가지고 적용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특별법 형태로 정부 가중처벌하는 이런 형태의 특별재해법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저희들 반대를 하죠. 그렇죠. 네. 아예 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도입되는 것이 불필요하다. 기존의 법 체계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많은 대폭적인 개정이 있어야 되겠죠.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이 되기 전에 기존 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이 법이 유도하는 것은 이룰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잊을만 하면도 아니에요. 거의 뭐 일상처럼 제가 볼 때는 뉴스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노동계나 사회 전반의 여론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법이 도입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기존의 산안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며칠 전에 작년에 이천에서 있었던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있었던 대형 사고에 대해서 2심 재판이 있었는데 이 한익스프레스에 대해서 1심에서는 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을 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네. 예, 화재 참사로 3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원청업체인 관리자들은 무죄가 선고됐고 관계 공무원들도 이 법을 피해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두고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충분하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충분하다기보다는 특별법인 중대재해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산업안전관계는 처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어디를 봐도 처벌 위주로 되어 있지 않죠. 산업안전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 난 결과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예방 시스템을 가야 되는데 네. 법체계가 지금 처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관리 시스템을 가야 되고 정부의 의무도 지금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관리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도 기술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저 보고를 하고 지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처벌만 적발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아무리 강하게 처벌을 해도 실질적인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미리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하시다는 지적이시죠? 저희들 전체적인 산업안전관리 법 체계가 처벌 위주에서 예방 관리 차원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사무국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빈도가 이 법의 시행과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발 처벌 위주로 가는 것들은 그렇게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여전히 예. 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보다는 차라리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네. 또 감독관들의 전문성을 또 역량을 키워야 될 것이고 또 중소기업에서는 전문 인력도 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양성에 대한 공급, 그다음에 무닥 중요한 기술적 가이드 지침, 업종별, 산업별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네. 것들은 정부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프로그램으로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 거죠. 네. 민주노총 쪽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법이 시행되면 부족하긴 하지만 그나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누구든 이 법을 통해서 처벌이 목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목표로 하는 것은 중대재해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또 노동계나 경영계나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는 계속 줄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각종 직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조사 가이드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 그것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이 왜 지켜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그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사회적 인식과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저는 산업재해를 줄인다, 중대한 시민재해를 줄인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기준이라도 잘 지키게 만드는 중요한 제어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십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가 있는 규정 안전관리 보건 그 규정만 해도 1,222개에 이르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전관리 규정은 획일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업종이나 규모별 이런 특색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게 세세하게 적용되지 않는 거죠. 1,222개 규정이 많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잘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러한 지금 현재 만들어진 안전 규정도 기업이 잘 지키지 않아서 산재 사고가 발생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기업의 안전 규정 미준수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종사자들의 부주의 태만에서 발생한 사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 장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근로하면서 불편하다고 그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하는 경우 네. 특히 건설업 같은 데에서는 추락사고에 있어서 안전바를 해체하고 잠시 그 주의를 태만할 때 발생되는 사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주의 의무도 의식도 높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주들의 안전관리 보험 시스템에 대한 강화 이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산업안전수칙 준수도 중요한 재해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쪽 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평가를 부족하다 이렇게 두 분 다 평가를 하셨는데 평가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일단 이게 왜 반쪽짜리냐고 비판을 하느냐면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더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시행령이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예, 먼저 이제 어쨌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직업성 질병의 법이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굉장히 축소해서 피해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안전보건관계법령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외부 민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민간기관이 정말로 법령대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원하는 대로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보고받은 회사는 잘못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법들이 구멍이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표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행령에는 형이 확정되고
1년 동안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하고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고 그 기간도 1년밖에 안 되면 공표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개선이 되는 부분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한편 경영계에서는 또 전혀 다른 반발이 있습니다. 시행 시기를 앞두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유예 기간 중에 하청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이 모든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기업이 300인 이하 50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이 사실은 뭐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보면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실범이고 우리 중대재해 또 산업재해가 좀 과실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고의범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의범은 대부분 다 하한선의 그 행벌을 가하고 있는 건 고의범에 준하는 이런 그 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무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처벌을 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렇죠. 라는 말씀하셨는데 하한선이니까 네. 1년 이상의 하한선 우리 형법 체계상 하한선을 정해있는 그 법 체계는 고의범에 해당될 때에 적용하는 법조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재 사고는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규정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고의범과 같은 하한선의 행량을 두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네. 저는 또 전혀 법적으로 네. 규정을 명확하게 했고 그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고의범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근데 문제는 그 노동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도록 사용자가 교육도 하고 그리고 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포항에서 일어났던 KT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도 처음에 회사나 KT에서는 우리는 안전모도 다 지급했다, 교육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교육이라는 것이 제대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 안전모 한번 쓰고 사진 한번 찍고 해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자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 모든 것이 마치 처벌의 대상인 것처럼 사고가 나면 처벌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것은 법으로 엄격히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의 교육 또 안전시설 규정 준수를 해야 될 의무가 기업주의 사업주에 있죠. 물론 사업주가 그걸 위반한 상태에서 당연히 그의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에 준해서 그에 반해서 지금 근로자들의 주의 태만 부주의 안전규정 미준수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의 과실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노력해야지만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기업이 전부 다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네.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받지도 않았는데 그 받지 않은 노동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의무 준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정확한 규정이라든지 경영 책임자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의 내용도 지금 불명확하고 이렇기 때문에 경영계 쪽에서는 조금 그게 그러면 무조건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 다 져야 되느냐.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 경영 책임자의 정의를 지금 경영 책임자 등은 산업을 대표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가 지금 이제 아주 불명확한 상태가 있어. 그래서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사업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어디까지 준해야 되느냐. 굉장히 처벌을 강화했는 형법 형사법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이에 준하는 아주 모호한 기준을 두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안전담당이 될 수도 있고 뭐 임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찍은지 알 수가 없는 좀 모호한 이런 상태이고 또 문구에서도
또는이라는 문구를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또는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지금 노동부 해설에서 보면은 일정 부분 둘 다 양측 다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 이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업종이 다르고 장소가 다른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데 각 사업장마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전부 다 총괄해서 한 사람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것도 또 지금 명확하게 구비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원청, 하청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무 준수 조항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이런 내용들을 이 법으로 책임감을 좀 더 강하게 가져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 같은데 그 지점을 다르게 해석을 하시면 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최고 책임자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 권한과 관리 책임을 위임을 했으면은 위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권한 위임이 된 그 부분들이 명확히 한다면 그러면 위임을 해서 그 사람이 하고 권한 위임이 된 사람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교육, 예산 편성, 적정한 인원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책임지게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 경영 책임자 의무도 지금 산업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리사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보건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거조차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처벌을 하는 법이 그 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도 모르고 적용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네. 위원장님 네네. 뭐 관계 법령이 모호해서 문제라는 얘기는 노동계도 동의합니다. 관계 법령을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노동부에서는 설명 자료에서는 그냥 산업안전보건법 정도만 언급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조차도 여기서 배제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좀 더 확대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경영 책임자의 책임이 왜 법제화까지 됐는가에 대해서 사무장님께서 너무 앞의 과정들을 제대로 이해하시지 않고 무시하시지 않는가 제가 조금 외람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 중대재해가 제대로 줄지 않고 계속 중대재해의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단순히 어떤 실무 책임자, 안전보건 실무 책임자에게만 전가했기 때문에 이것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실제로 산업 현장이 사업장들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앞에 수많은 논의들을 지금 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늘 지금 얘기합니다만은 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 관리하는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은 경영관리 책임자가 꼭 처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전에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들 명백하고 정부가 그런 것들을 리드를 해줘야 되죠. 그런 시스템을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제일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행령이 또는 보안입법이 필요해 보이는 두 분 다 양쪽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과로사 근절,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 확보 등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막기 위한 장치들. 이 장치들이 아까 사무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발생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 죽는 사람들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걸 막아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실 입법 취지도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빠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빠진 겁니까? 예, 그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에는 분명히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에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이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해가 일어나는 것들은 작업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2인 1조로 근무해야 되는 일을 혼자 근무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면서 죽어가거나 아니면 가로사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인데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들이 이것이 이제 이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네. 빠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들도 빠져 있다. 네. 게다가 두 분 다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번 시행령을 보게 되면 규정이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업성 질병이라는 것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부가 한 말을 보면 직업성 질병의 규정에 대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의 명확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고 하는데 구체화됐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중증도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발생만 되면은 가볍고 경미한 질병이라도 3명 이상 발생되면 네. 중대재해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과한 정도다. 네. 그래서 좀 가벼운 현기증, 한기, 뭐 가벼운 뭐 두드레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까지 3건 이상 발생되면은 중대재해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화학적 인자 등에 노출되어서 발생한 급속 중동의 경우에도 유해인자와 포적 상병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폭넓게 있어서 자의적 해석이 굉장히 될 가능성이 네. 많다는 겁니다. 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가 있는데요. 이것에 관한 적정 인력 배치, 적정 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적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적정한 선을 찾는 게 정말 힘든데 적정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실 수 없고 이게 뭐 하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적정이라는 말이 이 시행령에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님? 적정한 예산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딱 뭐 정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네. 산업안전보건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 적정 인력, 적정 예산, 뭐 또는 적절한 비용과 수행 기간, 뭐 충실하게 뭐 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선언적 규정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선언적 규정 같으면 노력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노력 네. 규정을 보면 되는데 여기에 따른 형벌이 지금 과하게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까? 형벌이 적용되기 전에 포단격하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네.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경영 책임자가 자기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얼마만큼 내가 의무를 준수를 해야지만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 네. 아주 모호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앞서 사무국장님 말씀하실 때 사업장이 규모가 크지 않고 굉장히 각각 사업장마다 이 상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법으로 일괄 규정을 할 수도 없고 자세하게 적을 수가 없는 게 사업장마다 필요한 적정선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규정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주가 규정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합의를 통해서 적정선을 도출하라는 어떤 이런 규정, 보안 규정 같은 거를 혹시 노동계에서는 제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네, 저희는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정하다는 것이 너무나 모호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것이 기준을 합의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나와 있는 이제 작업에 대한 매뉴얼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 같은 데서도 뭐 철도 운행이나 지하철 운행이나 또 이런 건설 현장에서 뭐 2인 1조로 근무한다든가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노동자 같은 경우도 사실 매뉴얼이 있었지 않습니까?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 이런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들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모호하게 적정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매뉴얼을 더 분명하게 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그것을 합의를 통해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영세 사업장, 정말 힘든 사업장들 혹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유예가 돼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차별받고 있는데 또 생명과 안전 문제에서도 이렇게 법이 이것을 차별하는 것은 정말 야만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영세 사업자의 부담에 대해서 경영계에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영계에서도
하청업체, 뭐 용역업체에 대해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뭐 영세사업업체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방편하기로 삼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하청 구조에 대해서도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택배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택배 회사가 물론 그것은 택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이긴 하지만 택배 회사의 원청 회사의 인력 배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 책임을 묻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정말로 이 과로사 문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아니면 미처 말씀 못하신 내용 중에서라도 이 부분만은 보안입법에서 반드시 좀 더 보완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지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어디신지 그 내용을 들어보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보다 가정처벌된 특별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대재해 기준도 산업안전보건법보다는 상향돼야 되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1명 이상의 사망자의 중대재해로 하고 있는 걸 가중처벌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에서는 1내 2명 이상 정도로 상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산업재해가 과실범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의범위에 해당되는 하한형 규정은 바뀌어야 된다. 몇 년 이하의 하한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50에서 300인 미만 우리 지역의 대부분 기업인데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부족을 감안한다면은 준비 기간을 좀 줘야 된다. 지금 5개월 이내에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법을 개정하든지 안 되면 시행령을 좀 유연성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게 노사 양측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가장 시급한 법의 보완 내용은 5인 미만 적용 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얘기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인 안전 인력 확보 문제, 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냥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해가 집중되고 있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또 영세 건설 현장 이런 데 있어서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이나 작업 중지, 대피 보고 등의 기본적인 조치가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들이 제대로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관계 법령이 그저 산업안전보건법에 한정돼서 안 된다. 근로기준법과 여타의 법을 확대돼서 제대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기업을 움직이는 중대한 두 축이죠.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도입된 이유, 법 도입 취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우리 사회에서 중대재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획기적으로 노동 환경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두 쪽 다 저는 공감하고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비정규 사업위원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